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중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최저임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5개 OECD 회원국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은 12,038달러로 14위였습니다. 1위는 호주가 38,800달러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이 가장 높았고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반면 스페인, 터키, 멕시코 등은 우리보다 낮았습니다. 구매력을 반영해 환산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연간 14,402달러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따지면 전년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 GNI에 대비한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과 주요 신흥경제국 26개국 중 12위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외국과의 비교보다는 국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불균형과 함께 최저임금이 표준 생계비도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부담이 크다고 맞서는 상황.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은 계속해서 큰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40대 남성이 지적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하고 2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도 파킨슨병 판정을 받은 데다 본인이 직장까지 잃으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2살 박모 씨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경찰은 투신 직전 박 씨가 지적장애 2급인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함께 죽자며 2층 집에서 어머니 김모 씨를 데리고 아파트 25층까지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25층에서 박 씨는 어머니에게 우리도 같이 가자며 동반 자살을 요구했고 어머니는 아들을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박 씨는 결국 홀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30여 년 전 아버지가 죽은 이후 지적장애 2급인 형을 돌보며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1년 6개월 전 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박 씨도 직장을 잃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씨의 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큰아들을 극진히 돌봤는데 나까지 병에 걸리자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힘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울산 장애 학부모 자살 사건과 관련해 허위로 보고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학사와 교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9일 울산교육청 장애인 부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 중부경찰서는 울산 장애학부모 자살 사건의 피의자인 장학사 B씨를 직권남용, 강요죄, 교감 C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검사가 사건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죄질을 볼 때 엄중 처벌받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대책위 관계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반가우면서도 유야무야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장학사와 교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법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중 장애인 학대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근로의 경우 임금 채권 소멸 시효의 예외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약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4세 이하 연령대에서 크게 늘었는데 부모님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즉 인구 100만 명당 약시 환자가 급증한 연령층은 4세 이하로 매년 14.3%씩 늘었고 5세에서 9세도 매년 5.7%씩 늘어 전체 평균인 1.3%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어린이 약시는 시력이 발달하는 8세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3세에서 4세 연령대는 조기에 안과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틈새 시장을 노린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적재적소에 어르신들을 배치하면서 일자리 제공은 물론 경제적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배드민턴 공을 생산하는 한 기업입니다. 직원이 40명인데 모두 60이 넘는 노인입니다. 만들어져 나올 때 저것이 우리 늙은이들의 손에 만들어졌구나 하는 보람을 갖고 즐거워요. 생산 공정의 90%가 수작업에 의존하고 일의 강도가 높지 않아 젊은 층보다는 오히려 실버 세대들이 선호하는 일입니다. 그간 배드민턴 공은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했던 터. 인건비 부분에서 중국과 경쟁이 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채우며 판도도 바뀌었습니다. 틈새 시장을 노린 새 시도가 수입 대체 효과에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빨라지는 할수록 느는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늘겠죠. 나중에는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재봉틀을 쉽게 다룰 수 있는 노인의 경력을 살려 시작한 지자체 시니어 클럽의 한 노인 일자리 사업. 앞치마나 이불 등을 만드는데 한 해 매출이 1억 원에 달합니다. 주문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인원도 늘려 지금은 총 12명의 어르신들이 일을 합니다. 60살이 넘는 바리스타들로만 꾸려진 카페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커피숍이 없고 낮 시간대에만 손님이 몰린다는 점을 파악해 시니어 카페로 도전한 경우인데 엄마 같은 푸근함의 매출이 다달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시작할 때는 조금 느리지만 한번 시작하고 나면 꾸준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변함도 없고 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점이 보여지지 않아요. 경기도는 이같이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발굴 확대해 여건에 맞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적극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하는 게 목표입니다. 경기도 내 노인 인구는 125만여 명. 하지만 보수가 낮은 일용직조차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반 경쟁에서도 숨어있는 틈새 시장을 활용하는 것, 그 틈새 시장을 활용하면은 노인 시장은 또 노인 일거리 창출은 반드시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 경기도 내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정책이 노인 일자리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4일과 15일 제1회 평창 패럴림픽 데이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는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휠체어 컬링 등 장애인 동계 종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해 매월 셋째 주 열리는 장애인 영화 관람데이 3월 상영작으로 영화 순수의 시대가 선정됐습니다. 영화는 전국 22개 CGV와 전국 4개 롯데시네마를 비롯해 메가박스, 한누리시네마, 영화의 전당에서 상영되며 영화 관람 신청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각 지역별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소음과 악취 등 환경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찾아가는 환경분쟁 조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서비스는 전화로 신청 후 담당 직원이 현장으로 직접 방문해 환경 피해로 인한 불평과 갈등 상황을 조정해 줍니다. 오는 4월 전북 익산에서 펼쳐지는 제12회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3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특히 올해는 장애체험 마라톤이 추가돼 비장애인이 장애 체험을 하며 6.5km를 달리는 한편 축하 기념 공연과 건강검진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는 관내 장애인들이 구강 건강을 위해 민관악 협력 구강보건 진료 사업을 펼칩니다. 보건소는 기존 자원봉사 형태로 관내 치과의원과 함께해오던 장애인 치과진료 사업 범위를 확대해 4개 보건대학과 협력해 전문 치과진료와 교육 등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구강진료 서비스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서울 용산구가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기업체를 위해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 신청은 오는 3월 20일까지며 용산구청 홈페이지의 원클릭 민원 포털란에서 창업지원센터 입주 승인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용산구청 일자리 경제과에 제출해 접수하면 됩니다. 입주자는 창업지원센터 내 공용기기와 다목적식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 등 구시책 사업 시 우선 선정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가족, 특히 부부입니다. 젊은 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가정을 만들고 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하던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서로 멀어지다 끝내 돌아서는 일만 남은 경우를 매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1953년 행법 제정 62년 만에 간통죄에 관한 형법 241조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 핵심 논거입니다. 또한 개인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세계적 흐름을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전 핀잭으로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져서 혼외 정사를 부추기거나 가뜩이나 높은 이혼율을 더 높여 가족 공동체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사흘 만인 3월 1일에는 기혼자끼리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정에서 약자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간통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가정 파탄과 여성들의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사법상의 보완책은 물론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는 간통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부부의 성 문제를 국가가 행벌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개인의 부도덕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면책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간통죄 폐지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면서 가족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인사동 거리 초입의 모습인데요. 빼곡히 들어선 볼라드 보이시나요? 이 낮고 딱딱한 볼라드가 차량의 진입이 아닌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규정에 어긋난 볼라드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